네,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 후보의 생각과 말씀을 들어보는 자리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할 수 있는 날이고 오늘 문재인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만큼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생각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번 선거가 대선 기간이 대단히 짧은 관계로 제가 또 후보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기회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드디어 문재인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따로 소개 안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제가 문 후보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정부에서 활약을 하셨고 국회의원 또 당대표 그리고 이번 대선의 대선 후보로 다시 도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문재인 후보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정경련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정경유착, 특권경제가 만든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습니다. 촛불광장이 이룬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상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대한상이 응원도 하고 또 제가 내미는 손도 좀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그제 저는 암참 회장 또 유럽 상위 회장을 만나서 안보와 경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세일즈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박용만 회장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셨습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전에 정경련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 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한 대목을 보고 참으로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28만 개 회원사를 가진 법정단체 대한상의가 우리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대표단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제 경제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의와 대화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겠다. 건설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생활 환경이 중요하듯이 기업으로서는 기업하는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기업을 자신들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또 예측할 수 없게 경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기업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반기업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를 되돌아보시면 선거와 정치자금 깨끗하게 만들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대한상의에서 주신 제언에 케인즈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죠.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용만 회장님, 케인즈가 그 문장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갔는지도 잘 아시죠?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 중심 성장 경제를 발표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SOC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 즉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투자할 10대 분야도 선정했습니다. 사람 경제 재정 집행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야말로 국민과 기업, 국가에 모두 이득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일자리 절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국가 위기와 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지금까지 국가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입니다.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명 신규 채용 후의 세 번째 정규직 채용 직원은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추가 고용 지원 제도 도입도 제가 이미 약속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아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정경련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입니다. 노동을 좀 더 따뜻하게 보는 것입니다. 노동이 멈추면 성장의 바퀴도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을 성장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졸과 대졸, 여성과 남성 이런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차별을 줄이고 노동 인권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함께 역량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요청드립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지원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 체계 개편입니다. 저는 낡은 규제는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분야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해 주십시오. 넷째,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벌 개혁 정책은 자산 5조 원 또는 10조 원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똑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경제력 집중 문제의 경우에는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현행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그랬습니다. 대한상의의 재원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에 맞게 경제계 스스로도 자율규범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저 문재인과 대한상의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의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 경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방안, 사후적인 수단으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적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인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 또 예측 가능성의 제고, 이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함께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귀담아 듣고 가겠습니다. 저의 경제정책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 초능을 아껴 쓰셔야 되는 황금 같은 시간에 오늘 상공인과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은 상공인들 가슴에 오래오래 간직될 것입니다. 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 규제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사실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이제 서비스 산업과 이제 제조업을 약간 구분하셨는데, 저는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과 제대로 결합될 때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여서 법률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가 느리게 성장했을 때는 그 경제의 변화에 따라 법률이 빠르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나 빠르게 경제 현상이 달라지고 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이 그 근거를 만들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오히려 법률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규제 전반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또 혁신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 분야는 전면적으로 아예 네거티브 규제로 아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으면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정부에서는 규제 하나 풀면 또 다른 규제 또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없애고 또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규제의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서울시 25개구 상공회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상돈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 최장수 전문 경영위로 지난 21년간 보청기 판매 1위 기업인 스타키그룹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난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보청기 업계 리더로서 6개의 자회사들과 함께 난청 택지에 적극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문재인 후보께서 오늘 후보 중 마지막으로 대한상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컸을 줄로 압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과
비정규직 가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보청기 뭐 이렇게 이제 하신다니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또 뭐 귀가 나쁜 분들은 또 보청기를 껴야 하고 또 이빨이 좋지 않으면 틀니라든지 또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적절한 표준을 정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이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전부 건강보험의 보장 체계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청기 산업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난청을 겪는 뭐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공식 통계로도 644만 명 거의 3분의 1 수준 됐습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구 격차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극심한 이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금 같은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기업에게도 저는 해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이것을 저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 가치 노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아주 세밀한 섬세한 그런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숨에 똑같은 수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80%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양극화 막을 수 있고 그러면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는 그런 어떤 그 유혹들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실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 어떤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권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한상인을 비롯한 경제계와 또 노동계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 이렇게 폭넓게 어떤 사회적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단도직입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이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는 대체적으로 영세한 상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해서 이러한 아주 그냥 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된다면은 기업은 생산과 납기 차질이 생기고 또 근로자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임금 보완을 요청할 거고 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로 친노조 성향이 강해서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될 거로 이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장기간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긴 하지만은 현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재작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무쪼록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견이 어떠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친노조 그 성향이 있어서 노조와 갈등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약간 거꾸로 생각하시면 또 그런 만큼 노조 또 노동계를 더 또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지금 노동법에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렇게 해서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가 좀 무리하게 휴일 노동은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오면서 주 68시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고 주 52시간이다라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도 고등부분 판결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는 대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 이 체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주어진 그런 법정 휴가들을 제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노동자들도 저녁을 가지게 되고 휴일을 가지게 되고 휴가를 가지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장 노동 수당에 많이 급여를 많이 의존해 왔는데 그것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될 테고 우리 또 기업으로서는 또 노동 쪽의 요구 때문에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종전 임금을 유지해 준다면 그럼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걱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주 52시간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조금 연차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안도 저는 함께 대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노동 생산성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 노동자들이 근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장 노동이 아주 일상화되다 보니 오히려 단위 시간의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심지어는 주 4일제 이런 근무까지 도입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 그 노동 시간의 단축 또 근무일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전의 생산 전체 그게 그대로 오히려 유지되고 더 나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그 노동시간이 줄지 않았을 때 종전의 생산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우리 기업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서 노동자들도 일부 양보하고 기업도 조금 일부 고통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충분히 또 지원을 하는 이런 노사정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건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좀 감사합니다, 후보님.
예, 저는 강북구에서 진영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오은숙입니다. 조금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이랬다가 일어나서 좀 떨리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건설업을 하니까 은행 문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할 거고, 제가 지금 후보님한테 딱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광화문을 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애들을, 전 딸만 3 키웁니다. 애들을 데리고 한 번도 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바꾸고 싶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후보님 후원 첫 번째로 했습니다. 예, 저희 여기 구현순 대표님도 같이 오셨는데 같이 첫 번째로 후원금도 냈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딸 셋이, 우리 자식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살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이 있습니다. 가실 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정말 뭐 질문이 아니고 저에 대한 아주 큰 격려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촛불은 개근을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촛불 광장의 마음들은 정말 이게 나라냐. 그래서 좀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진보적인 나라 만들자, 더 보수적인 나라 만들자, 이런 차원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해 주셨고, 그냥 그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좀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이런 나라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문재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